다케시 많은 일본 땅이에요. 만약 한국이 그렇게 당당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참여하면 될 텐데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죠? 한국도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일본을 피해 다니는 거잖아요. 여기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일본인 교수가 소리 높여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받아치는 한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에 다니고 있는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하버드에서 정말 충격적인 논쟁이 벌어져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하버드는 다른 대학과 달리 정말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모여있는 학교인 만큼 교수님들과 수업 중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는 건 매우 흔한 일이에요. 아예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도 많고 학생 간의 토론도 흔한 일이지만 교수님과 토론하는 일도 종종 생겨요. 의견이 다른 누구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즐기고 서로 생각을 존중해주죠. 그런데 그 수업 시간만큼은 토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과 일방적인 주장에 다들 경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준 이하였기 때문에 하버드의 명성에 억지를 한 날이라고 생각했죠. 오늘은 그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버드는 모두에게 꿈의 대학인 만큼 제게도 어렸을 적부터 꼭 가고 싶었던 대학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엄마는 커피 브랜드 S에서 경영 전략팀을 맡고 계시고 아빠는 M사에서 제품 개발을 연구하고 계시죠. 두 분 모두 아이비리그 출신에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F&B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편이세요. 더군다나 식음료를 개발하는 부모님 밑에서 저도 늘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니기도 했고 신제품을 가장 먼저 테스트해보기도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고 기왕이면 부모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욕심에 하버드를 목표로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제 유일한 탈출구가 소설이었어요. 사실 부모님께서 워낙 책벌레셔서 저도 어렸을 적부터 책 읽는 걸 무척 좋아했고 그 덕에 공부에도 흥미가 빨리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었죠. 오죽하면 친구 만나는 시간까지 아껴 공부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엔 오로지 소설을 읽는 것만이 제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일본 소설을 정말 좋아해요. 그 특유의 건조하고 간결한 문체를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일본 소설을 접했을 땐 이름이 너무 어려워 종이에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가며 읽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일본 소설에 빠진 건 전부 하루키 때문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읽고 나서 저는 큰 충격에 빠졌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나 몰라요. 하루키는 워낙 세계적인 작가로 일본 소설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작가라는 한계에 가두긴 너무 아쉽지만 아무튼 하루키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본 소설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언젠가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하루키의 책 속에 나와 있는 일본의 장소들을 직접 가보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예요. 그렇게 짬짬이 일본 소설을 읽어가며 밤낮 없이 공부한 덕에 하버드에 합격할 수 있었죠. 제가 대학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드디어 마음껏 일본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학교 게시판을 보다가 제 눈길을 확 빼앗은 종이를 한 장 보았습니다. 바로 일본 문화교류 모임을 하고 싶은 학생을 모은다는 글이었죠.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일 수 있다니 정말 설레더라고요. 저는 바로 입회 신청을 했고 처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우선 굉장히 많았고 종종 저처럼 외국인 학생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버드에 있는 일본인 학생들은 거의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할 때 하루키를 굉장히 좋아해서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쉬는 시간에 한 남학생이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죠. 자기도 하루키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루키 소설 속에 나왔던 장소들을 가봤다며 막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는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학생의 휴대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는 저와 같은 1학년인 료타라는 남학생이었고 우리는 하루키를 계기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료타와 료타의 일본인 친구들과 종종 밥도 먹고 놀러도 다녔어요. 순식간에 굉장히 가까워졌죠. 료타는 다른 일본 문학이나 영화도 추천해주며 같이 보자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료타를 만나면서 일본 컨텐츠에 완전히 빠져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샬롯이 오랜만에 만나자고 얘기했고 그날은 샬롯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샬롯은 요새 뭐하고 다니냐면서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렵냐고 했어요. 샬롯의 말을 듣고 생각해봤더니 요샌 주로 거의 일본 친구들하고만 다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샬롯은 하버드에서 매드클리프라는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다니는데 얼마 전 동아리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어땠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샬롯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하나 다 너무 좋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국 얘기를 하자면 오늘 밤을 다 셀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샬롯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재밌는 곳이었냐며 감탄했습니다. 샬롯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며 음식도 진짜 맛있고 한국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다고 했죠. 미국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며 동아리 애들 모두가 한국 여행에 200% 만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한국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동아리 안에 한국 음식 소모임이 생겼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여행 후에 한식에 빠진 친구들끼리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한식당을 찾아가기도 하는 모임인데 샬롯도 모임 회원이라고 했죠. 다음 주에 삼겹살 파는 곳을 가기로 예약해뒀다며 궁금하면 한번 와볼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라면 BTS나 김밥도 알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샬롯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고 한국이라는 곳이 더 궁금해졌고 샬롯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렇게 샬롯과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죠. 그 다음날 료타는 어제 도대체 누굴 만났냐고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샬롯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삼겹살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고 하니 료타는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러고는 왠지 샬롯이 세뇌당한 것 같다며 한국은 실제로는 굉장히 험악한 나라라고 했죠.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음침한 면이 있어서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만 번지르르 하지 막상 다른 도시들은 정말 각후되어 있는 곳이 많고 빈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늘 한국에 대해 좋은 얘기만 듣다가 료타 얘기를 들으니 좀 이상했지만 료타가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샬롯과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한국 음식 소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고 굉장히 놀란 점이 하나 있어요. 일본 문화교류 모임과는 뭔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 음식 소모임에는 거의 외국인 친구들 뿐이었어요. 진짜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외국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어서 그런지 한국인은 정말 소수였죠. 샬롯은 아직 홍보를 안 해서 한국인 친구들도 아마 잘 모를 거라며 지금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학교 게시판에 홍보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져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는 친구들만 아름아름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금 더 많아지면 아마 당분간 신입 회원은 안 받을 것 같다고 했죠. 다들 이렇게까지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다니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이렇게 열정적인지 궁금하기까지 했죠. 샬롯과 함께 다운타운에 있는 한 한식당을 찾아갔고 모임에서 단체 예약을 해둔 덕에 2층을 통째로 쓸 수 있었죠. 저는 한국 음식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고 약간 낯설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고기를 가위로 자르지 뭐예요? 고기는 보통 칼로 썰어 먹는 거 아닌가 했는데 불판 위에 올린 고기를 가위로 척척 자르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샬롯은 자기도 처음엔 좀 신기했다고 하면서 근데 이 방법이 훨씬 편한 것 같다며 저보고도 해보라고 했죠. 재밌어 보여서 저도 따라해봤더니 과연 칼로 써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정말 영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삼겹살을 즐겼어요. 상추나 쌈무에 싸먹거나 쌈장이나 참기름장에 찍어 먹기도 했죠. 김치와 함께 먹거나 같이 나온 장아찌에 먹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삼겹살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해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저도 친구들을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봤죠. 김치도 먹어봤는데 살짝 매콤하고 아삭한 게 삼겹살과 궁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 입에는 상추와 김치와 고기를 넣고 먹는 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삼겹살이었지만 정말 맛있고 재밌어서 매주 오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샬롯에게 다음 주는 뭘 먹으러 가냐고 물었더니 다음 주는 라면 파티를 하는데 라면을 먹고 난 다음 특별히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몰아보는 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곧 시즌2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복습한다고 했죠. 저는 무슨 드라마를 복습까지 하냐고 물어봤더니 샬롯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곳곳에 힌트와 은유가 숨겨져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 이야기가 더 재밌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인터넷에 오징어 게임 해석을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여주는데 저마다 유튜버들이 올린 드라마 속 숨은 의미를 찾는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밤새 이루어지는 행사라 샬롯의 집에서 모두 잠옷을 입고 모인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라는 새로운 문화가 정말 멋져 보였고 저도 정식 회원으로 들고 싶다고 다음 주에도 오고 싶다고 말했더니 샬롯은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좋다고 했죠. 그 다음 주 한국 음식 소모임 라면 파티 SNS 공지방에 한 메시지가 올라오면서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순식간에 메시지가 300개가 넘게 이어졌고 모두들 열광했죠. 저는 왜 이렇게 다들 흥분하나 의아했는데 샬롯은 엄청난 일이라고 했어요. 모임 친구 중 한 명이 까르보 불닭이라는 제품을 구했는데 이게 정말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까르보 불닭은 한국 라면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마트에 진열되자마자 완판되는데 모임 친구 중 한 명이 어떻게 구해왔다고 했습니다. 샬롯도 정말 흥분한 듯 보였죠. 저는 무슨 라면 하나로 완판까지 되냐며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과연 그 라면을 먹기 위해 마트 문 열자마자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라면을 구하려고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씩을 기다리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버들은 까르보 불닭 제품을 구했다고 호들갑을 떠는 영상들도 많았죠. 다들 이렇게 열광하니 괜스레 저도 덩달아 궁금해지더라고요. 드디어 라면 파티 당일 다들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서 까르보 불닭을 어떻게 구했냐며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구한 친구는 거의 영웅 대접을 받았죠. 그렇게 모두의 기대 속에 라면을 끓이고 한 입 먹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매워서 앞에 있는 우유를 들이부었죠. 근데 그 묘한 맛이 계속 생각나서 자꾸 손이 갔어요. 모임 친구들은 이미 한국의 매운맛에 어느 정도 익숙한지 우유 없이 먹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다들 진짜 맛있다며 조금밖에 못 먹는 게 아쉽다고 다음엔 꼭 여러 봉지 구해서 많이 끓여 먹고 싶다고 너도 나도 난리였어요. 저는 그 라면 맛에 감탄해 라면 봉지를 유심히 봤죠. S기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모두들 한국 라면의 환상적인 맛에 반한 다음 거실로 3355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샬롯이 꺼낸 빔 프로젝터로 오징어 게임 시즌1의 첫 화를 같이 보게 되었죠.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망치로 한 대 세게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고 깜짝 놀랐죠. 숨막히는 이야기 전개와 화면을 가득 채우는 긴장감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오징어 게임 시즌1을 몰아보고 나서 저는 충격에 휩싸였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 콘텐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 교류 모임보다는 샬롯과 함께하는 한국 음식 소모임에 가느라 바빴어요. 매번 맛있는 한국 음식과 한국 이벤트가 정말 즐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료타와 길에서 만났고 요새 왜 자주 안 나오냐고 했어요. 저는 료타에게 그날 라면 파티 했던 이야기를 신이 나서 들려줬습니다. 료타에게도 한번 같이 가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료타는 라면은 한국 S기업이 일본 라면을 베낀 거라며 베낀 게 뭐가 그렇게 맛있겠냐면서 일본 라멘을 한번 사줄 테니 먹어보라고 했죠. 진짜 원조가 어떤지 한번 먹어보라면서요. 그리고는 일본에 더 재밌는 콘텐츠가 많다며 당장 내일 같이 라멘도 먹고 일본 드라마도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료타는 늘 사근사근 다정한 말투를 썼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무섭게 얘기했죠. 너무 다른 모습에 소름이 살짝 돋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료타와 일본 라멘집에 가서 라멘을 먹는데 제 입에는 일본 라면이 살짝 기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까르보 불닭이 훨씬 맛있었죠. 게다가 일본 영화는 좀 잔잔하고 시시한 느낌이었어요. 한국 시리즈물이 더 박진감 넘치더라고요. 제가 솔직한 평을 했더니 료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저를 볼 때마다 묘하게 피해 다니는 눈치였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삑하고 돌아서는 일이 잦았죠. 신경 쓰였지만 뭐라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피하는 통에 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는 한동안 료타와 멀어졌어요. 그러다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영화 파묘 때문이었습니다. 파묘가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한참 흥행했을 때 한국 음식 모임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죠.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물론 영화도 공포스러워서 무서웠던 것도 있지만 제가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알게 된 내용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제가 봤던 일본 소설이나 일본 문화교류 모임에서 봤던 영화들은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돕기 위해 도와줬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국을 도와주는 선한 일본인들을 테러하고 오해하는 한국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좋아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파묘를 보고 나서 알게 된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의 모습이라든가 영화를 보고 난 후 찾아본 역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은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한국을 통치하려 했고 그 때문에 희생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알았던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신감까지 느껴졌죠. 그리고 료타를 떠올려 보면 료타 역시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키를 핑계로 제게 접근해 일본의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진 극우 영상들을 마구 보여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료타나 일본 문화 모임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료타와 함께 수강 신청을 했던 동아시아 역사 수업은 어쩔 수 없었죠. 이미 수강 신청을 해둔 탓에 들으러 갈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동아시아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도착했고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한국 음식 모임에 있던 민호였어요. 라면 파티를 하던 날 매워하던 제게 계속 우유와 물을 챙겨주던 친절한 친구여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민호는 제게 반갑게 인사했고 저도 같이 들을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았죠. 동아시아 수업인 만큼 동양인 학생들이 반 정도나 되었습니다. 하버드 수업 중에 이렇게 동양인 학생 비율이 많은 수업은 처음이었는데 심지어 교수님도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 교수님이 수업하는 만큼 제대로 된 동아시아 역사 수업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때 뒷문으로 료타가 들어왔고 료타는 당연히 저를 무시하겠거니 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민호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그리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영 찜찜했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수업이나 열심히 듣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수업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 교수님이 질문 없으면 넘어간다고 하자 민호가 갑자기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민호의 질문에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민호는 교수님께 왜 한반도 옆에 독도가 없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업과 독도는 큰 연관이 없는데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냐고 하셨죠. 그러자 민호는 수업 내내 교수님이 보여주신 지도를 유심히 관찰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료 그 어디에도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고 했죠. 교수님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며 오히려 황당해 하셨어요. 저는 독도라는 곳은 잘 모르는 곳이라 의아했죠. 그러자 민호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라 지도에 표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지도에 안 그려져 있었을 리는 없고 일부러 독도를 지우고 수업을 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죠.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지도에서 뭔가를 지우고 수업을 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료타가 벌떡 일어나 어차피 일본 땅인데 지우고 말고가 뭐가 큰 상관이냐며 되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교수님께선 표정이 싹 바뀌시며 어디서 무례한 질문을 하냐고 했어요. 그러곤 독도는 일본이 먼저 그 존재를 인식했으며 17세기에 이미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보한 엄연한 일본 땅이라고 했죠. 그러자 민호는 교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한국은 이미 17세기 이전, 즉 삼국시대 때 신라라는 나라에서 당시 이름인 우산국을 정벌한 역사가 있고 기록에 남겨져 있다고 했죠. 그 이후 편찬된 조선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그때까지도 독도는 여전히 한국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지도인 개정 일본 여진오정 전도라는 곳에서도 일본 경계선 밖에 독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죠. 이것뿐 아니라 일본 스스로 독도를 영토로 보지 않았다는 자료는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료타가 불쑥 끼어들어 독도를 인식했다고 다 한국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며 근거 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게다가 교수님께서도 애초에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1905년도에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일본 내 판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술렁했어요. 일본 내 판결로 국제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거든요. 민호는 너무나도 허점이 명백한 뒷부분의 내용은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듯 생략했고 한국에선 1905년 이전인 1900년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칙령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표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어요. 교수님이 수세에 몰리는 듯하자 료타는 저 한국 학생이 수업 시간에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며 그냥 무시하고 수업을 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다들 이 문제에 대해 명확
명확한 근거를 듣고 싶어 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는 걸 느낀 교수님께서 다급하게 국제사법재판소 소송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도록 판결을 받으면 될 텐데 한국 측에서 그걸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민호는 교수님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인 걸 굳이 법정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냐고 되물었죠. 애초에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그걸 일본 소송을 받아들여 증명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민호의 태도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당황스러운 듯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셨죠. 애초에 당당하면 재판을 받으면 될 텐데 계속 피해 다니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렇지만 모두들 민호의 논리적인 주장에 설득당했죠. 거기에 민호는 쓰기를 박았습니다.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그로 인한 무수한 로비 때문에 한국의 독도가 일본 땅이라 표기되어 있거나 한국의 동해가 일본의 바다라 표시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며 교수님께서 학자라면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왜곡된 지도로 수업을 하신 것에 대해 학교 측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잔뜩 화가 나셨는지 학생이면 학생답게 예의를 갖춰 질문해야지 어디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냐며 F 받을 각오하라고 하시곤 기분 나빠서 오늘 수업 더 못한다며 강의실을 휙 나가버리셨어요. 교수님이 나가자마자 모두들 민호를 쳐다봤죠. 교수님을 논리로 이겨버린 민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민호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냐며 역사가 전공이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자기는 IT 계열이라며 역사와는 완전 거리가 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라면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만큼 내 자신이 한 명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자기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한국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거라면서요. 그리고 한국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이 워낙 왜곡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알려야 다른 유학생 친구들이 올바른 한국사를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어요. 저는 민호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료타에게 들었던 라멘 얘기가 궁금해서 민호에게 물었어요. 료타 말로는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멘을 베껴서 만든 거라던데 그게 진짜냐고 얘기했죠. 그러자 민호는 열받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창 핫한 불닭볶음면을 만든 S기업이 1960년대 일본의 라면 원조인 엔사에 기술을 전수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이후 엔사의 경쟁사인 일본 M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 최초 인스턴트 라면이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 전수를 거절했던 그 엔사가 오히려 한국 S사의 제품을 패키지나 설명까지 똑같이 베낀 제품을 내놨다고 했어요. 일본의 라면 원조 회사가 한국 제품을 베끼는 중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한국의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며 감탄했고 민호는 한국 사람들은 다들 근성이 있다며 한다면 하는 민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빠져들게 되었고 제 꿈도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처럼 미국의 식음료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참, 그리고 민호가 왜곡된 자료로 수업을 했던 교수님을 학교에 이의 제기했고 교수님은 현재 감사를 받고 계세요. 민호의 해박한 역사 지식이 아니었다면 저나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넘어갔겠죠? 자신의 나라에 대해 사랑이 가득한 민호를 보면서 저도 배울 점이 참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만 저는 공부하러 갈게요. 얼른 졸업해서 또 다른 맛의 불닭볶음면을 출시해보고 싶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의 밑도 끝도 없는 독도 소유권 주장으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우리 한국 학생 민호의 사이다 발언으로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다음에도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참 구독, 좋아요 해주셨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필름 한지은이었습니다.